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의 학술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수원의 시온 비뇨의학과 원장 최연섭입니다. 비욘디 채널에 한 2년 만에 출연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스튜디오도 훨씬 밝아지고 너무 재밌는 세팅들도 많아지고 또 구성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욘디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주제는 이게 참 민감한 주제인데요. 예. 성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성병 하면 또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또 모든 걸 다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도 힘들고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런 관련 분야를 전공을 하긴 했지만 제가 2023 년에 인제 개원을 하면서 1차 의료 현장으로 나와 보니까 실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과 약간 또 다른 부분들도 있었고 또 참 세상에는 이 성병으로 고민하는 환자들이 정말, 정말 많이 계시는구나. 대학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고 대부분 동네 병원 가까운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시고 싶어 하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와 현장의 어떤 괴리를 좀 좁혀 보고자 또 마침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성병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얘기하기보다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어 내가 어떤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을 겪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내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검사 방법이나 해석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되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 내가 성병이 걸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말씀을 잘 안 드려요. "당신이 성병입니다. 아닙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치료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환자분들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하고요. 또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저희 진료실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아 제가 어떻게 진료하고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성병이 걱정될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대부분이 정보는 요즘에 정보화 사회고 뭐 인터넷에 뭐 인공지능에 엄청 찾아볼 자료는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해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하는 성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 이 책자가 있고요. 물론 인터넷에다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대한 어 요로생식기 감염학회와 질병관리청에서 공동 발간한 성매개 감염 진료 지침 이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나 현실 상황들을 좀 더 반영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은 이렇게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포털 자료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성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 그리고 HIV, 에이즈라고 하죠. 에이즈 관리 지침 이런 부분들도 다 나와 있고요. 정말 열심히들 해마다 업데이트하시고 만들고 계시고 어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여기 성매개 감염 진료 지침. 현재 2023년이 가장 최신판입니다. 해마다 업데이트 하기에는 양이 그렇게 업데이트된 양도 많지 않고 해서 이렇게 자료 받을 수 있고요. 항상 최신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성병 정말 많은 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약간 시대에 좀 맞지 않은 용어기는 해요. 공식적으로 성병이란 말은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좀 쓰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성매개 감염이라고 합니다. 성병이라 그러면 성관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든 병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한 1990년대까지는 그렇게 진단 기법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가 증상이 있는 어떤 문제들만 파악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을 쓰고 했던 시절이 불과 한 30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증상이 뚜렷한 임질, 매독, 임질은 요도가 불타는 것이 따갑고 소변 볼 때 고름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임질, 매독, 피부에 병변이 있고 그런 부분들만 성병이라고 취급을 하다가 이게 소변 검사에 유전자 분석이 들어가고 무증상인데도 감염이 있더라. 또 어떤 거는 후유증을 남기고 어떤 건 후유증이 없더라. 그러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매개 감염, 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남녀 간에 또는 동성 간에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병원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매개 감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도 가능하면 성매개 감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나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허리 아래에 뭔가 쎄한 느낌이 나죠? 그러면 이제 비뇨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제일 많은 게 분비물, 아침에 눈 떴는데 팬티에 뭐가 묻어 있고 또는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생식기에 뭔가 궤양, 좀 헐어 있고 푹 패여 있고 상처가 있다. 누가 꽉 쥐었나? 파트너가 이렇게 너무 꽉 쥐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마귀 같은 게 손에도 생길 수 있고 얼굴에도 생길 수 있고 다 있는데 생식기에 사마귀가 있으면 이것도 서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매개 감염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잠을 자거나 그런 공동 장소에서 속옷을 갈아입거나 이런 거 이 생식기 쪽에 우리 옛날에 머릿니가 발생하듯이 음모에 벌레 같은 게 달라붙죠. 그런 병도 있습니다. 사면발이라고 하고요. 엄청 간지러워서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런 분들이 병원을 찾으시게 되고요. 근데 그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찾습니다. 병원에 오셔야 되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증상이 없는데 성매개 감염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의사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그 성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그런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편한 걸 모르겠는데 결혼 전에
우리 둘 다 같이 한번 손잡고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자.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무증상인데도 성매개 감염을 갖고 모르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뒤에 잠깐 다시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치료해야 되는지 또는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르고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먼저 검사를 해 보실 것을 지금 교과서적으로도 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담인데 이제 이런 개념이 정립됐을 때 사실은 뭐 미국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이제 랜덤으로 다 모집을 해서 이런 PCR이라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약 4분의 1 정도의 무증상 성매개 감염 환자들이 있었다.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대규모 조사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2010년대 정도에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과 제가 속해 있던 가톨릭 의대 이런 연구팀들이 같이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무증상 성매개 감염이 우리나라도 역시 많이 있는 것으로 이미 자료는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빙산의 일각 이런 얘기 많이들 듣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보다 증상이 없는데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이제 뭔가 의심이 돼. 또 결혼 전에 한번 확인을 해야겠어. 또 내 파트너가 뭔가 좀 나한테 검사를 했으면 하는 눈치야. 그래서 병원으로 옵니다. 그냥 오자마자 진료실에 앉아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소변 검사 좀 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과연 소변 검사 하나로 다 될 것인가? 네. 제가 그 부분들을 이제 환자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대화를 하는데요. 솔직히 저 성매개 감염 검사를 성병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다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다 합니다. 소변 검사, 그리고 피 검사, 그리고 생식기 주변을 브러쉬로 닦아서 하는 스왑 검사, 물론 뭐 증상이 있거나 육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변 검사, 피 검사, 스왑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소변은 이렇게 소변을 컵에다 받아오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소변 검사랑 좀 다릅니다. 사실은 여기 요도나 전립선 요런 바깥쪽에 있는 어떤 세균들이나 병원체들을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할 때 왜 여러분들 컵 받으면서 저 앞에 있는 한 30cc 버리시고요. 중간 소변 받아서 제출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성병 검사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쏴야 됩니다. 컵에다가. 처음에 나오는 소변이 첫 소변이라고 하고요. 물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첫 소변도 첫 소변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물론 첫 소변도 좋지만 소변을 볼 때 여기 요도에 묻어있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깥쪽에 묻어있는 것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소변을 캐치해서 받으십시오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직원들한테 시켜봐야 자꾸 잊어먹고 환자분들도 잊어먹고 하기 때문에 저는 환자한테 직접 진료실에 종이컵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여기다가 바로 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소변 검사고 많이들 알고 오시더라고요. 12종 PCR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가지 종류의 병원체들을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를 뽑습니다. 매독, HIV. HIV라고 하면 다들 아시나요?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죠. 그래서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병 검사 중에 무증상인데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독하고 에이즈거든요. 매독 에이즈 검사는 소변 검사로 안 된다. 피를 뽑아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캠페인도 많이 하고요. 그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이 아니라 이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공식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남자, 여자 공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러 그 사마귀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 또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이런 심각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고 합니다. HPV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런 브러쉬를 가지고 직접 성기 주변을 박박박박 문지르면 뭐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예, 문지르면 상피세포들이 좀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찾을 수 있고요. 또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고 이거는 우리 입술 포진 같이 피곤하면 올라오는 맑은 따끔따끔한 포진들이 생식기에 올라오는 경우에 그 바이러스들을 또 유전자 분석을 통해 찾습니다. 그럴 때 요런 브러쉬로 삭삭삭 긁어서 검사를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오셔서 저 성병 걱정돼서 검사할래요 그러면 요 3종 세트를 사실은 다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비용이 조금 나오죠. 예.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좀 활동들이 있었다. 그리고 뭐 콘돔을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피 검사까지 꼭 좀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피부 자체에 병변이 없더라도 이제 좀 콘돔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수압 검사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소변에 불편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요런 12종 PCR을 조금 더 강조하는 편인데 어쨌든 3종 세트를 다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검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당일날 나오면 제일 좋은데 당일날 안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1차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모든 검사 장비를 다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라는 전문 진단검사 기관들에게 그날 검체를 보냅니다. 그 기관에서 보통 48시간 내에 검사들을 다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는데요. 그 기관들에게 보내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결과를 받고 저희랑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는데 당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경험적 치료를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단 검사 결과를 가지고 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됐고요. 그냥 성병인가요? 아닌가요? 그냥 약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전화로 알려주면 안 되나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가능하면 꼭 좀 오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민감한 사안이고 뭐 함부로 외부로 자료를 반출하는 것도 문제는 되겠지만 그거보다 해석하는 부분에서 많이들 놀라시거나 또 필요 이상의 오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소변 검사 결과, 피 검사 결과, 수압 검사 결과의 해석을 면밀하게 좀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온 게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병이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닐 수 있는데 또 기다고 해석을 하거나 또 성병인데 우리가 놓치거나 이럴까 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고요. 자, 먼저 소변 검사, 분비물 검사, 12종 PCR 요 얘기를 먼저 합시다.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PCR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전 국민이 콧구멍 한 번씩 다 쑤셨잖아요. 예. 이게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DNA 어떤 병원체의 DNA를 반응을 시켜서 증폭해서 이 병원체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법입니다. 남자들은 소변으로 검사를 하고 여자들은 대개 질분비물로 검사를 하죠. 실제 저희 환자들 이제 이름이랑 또 개인정보는 다 가렸고요. 요런 리포트가 이제 옵니다. 한 24시간 정도 걸리고요. 여기 보면 영어로만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면 나이세리아, 고노리아, 임질입니다. 임질, 양성.
이 환자는 클라미디아 양성. 각각 다른 환자죠. 그래서 총 12종류의 성매개 감염, STD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멀티플렉스 리얼타임 PCR 검사를 했을 때 12종의 감염 결과를 확인을 해주는데 다 음성 나오면 기분 좋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왔을 때 12종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다들 철렁하시죠. 근데 괜찮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박스 친 거 12종 중에 이 6종 얘들은 진짜 성매개 감염, 우리가 고전적으로 부르는 성병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매독,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임질,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그리고 헤르페스 타입 2. 타입 1은 여기 와 있죠. 타입 2는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냐? 왜 쓰잘데기 없이 12개나 검사를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 요거 조금 요즘에 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요 박스 체크한 요 6가지 말고 나머지 애들이 나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써 있기도 합니다. 정상 성인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애들은. 근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고 안 남길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균들도 그런 곰팡이나 바이러스들도 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전파되고 서로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박스 친 애들은 후유증을 남기고 상당한 고통을 수반을 하고 실제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 걔들은 진짜 성병이라고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성병이 6개가 있고 나머지 애들은 남녀 간에 옮겨 다닐 수는 있지만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거나 큰 고통을 수반하지 않아서 증상이 없으면 갖고 살아도 무방합니다. 요렇게 해석을 해 드립니다. 이런 PCR 검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해석 과정에 서로 오해를 해 가지고 부부싸움이 나거나 뭐 인제 이런 일들도 제법 있었다고 들었고요. 제가 이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에는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은 대부분은 별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은데 여성에게서는 불임의 위험성이 약간 더 많아지는 것으로 최근에 계속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은 가능하면 좀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되게 증상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파트너 여성분이 치료를 하는데 남자가 치료를 안 한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은 조금 치료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뭐 나는 고정된 파트너도 없고 뭐 우연히 뭐 옛날에 지나갔던 옛 애인은 있는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이고 이거 치료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제가 요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이게 한 번에 "성병입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 박스 안에 들어오면은 쉽습니다. 성병이니까 치료하십시오." 그럼 "네." 그러고 치료 끝. 네. 나머지가 해석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모든 성매개 감염 STD 12종 PCR에서 나오면 끝까지 치료할 거냐? 진짜 성병은 우리 몸에 합병증을 남기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꼭 치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6종 성관계로 왔다 갔다 하지만 후유증이나 치료 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치료를 한다면
저는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이런 거래요. 네. 치료를 한다면 파트너랑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난감해요. 아내분 검사가 나왔는데 남편분 불러서 같이 치료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벌써 표정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성병이란 소린가요? 또 그 얘기 하거든요. 예. 그거 아닐 수 있다. 예.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피검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소변 검사 제일 많이 하는 건 했고요. 네. 사실은 더 우리 건강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게 매독과 에이즈 검사죠. 그래서 피를 뽑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 게 한 번씩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검사 잠복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검사가 감염 직후에 검사하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검 처음에는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재검을 하니까 결국은 있는 걸로 밝혀지더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 12종 PCR 검사는 사실은 한 일주일 잠복기를 가지고 대부분 검사들이 양성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관계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경우보다 며칠 좀 묵힌 채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잠복기 문제가 안 되는데 피검사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서 간단하게 키트로 이렇게 검사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탁기관에 보내서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 매독이나 에이즈는 실제 매독균이 우리 몸을 한번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매독균을 우리 몸에서 인지를 하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걔네들을 항체를 만들거든요. 그 항체를 추적하는 검사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그 에이즈 바이러스를 인식을 하고 야, 뭐가 들어왔구나, 야. 한번 쟤네들을 때려잡자 이러고 우리 몸의 면역 계통이 한번 각성을 하죠. 그 각성하는 시간이 이론적으로 그 면역계가 각성하는 시간이 한 열흘 뒤부터 나타나거든요.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까지 한 체가 성성이 되는 걸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열흘째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이론적으로는 한 2주 정도가 지나야 저 피검사에서 이제 겨우 검출이 될락말락하고요. 그래서 매독 같은 경우는 감염되고 나서 2에서 4주 정도부터 검출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항체가가 낮으면 또 항체가 여러 형태로 형성이 되거든요. 이뮤노글로불린 G가 있고 이뮤노글로불린 M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것마다 약간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성 이렇게 됐다가 4주 정도 지나면 양성 이렇게 나오는 경우 제법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같은 경우도 감염 후에 한 3주, 4주 정도부터 검출은 가능한데 이게 에이즈는 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더 늦어요. 우리 몸에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드는 게. 근데 검출은 가능한데 실제로 6주, 8주까지 괜찮다 그랬다가 한 3개월 지나서 검사하면은 그제서야 양성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 결과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촉했던 시점을 꼭 기록을 합니다. 진짜 당신이 어디 외국 가서 누구와 접촉을 했는데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접촉을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매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음성이라고 해도 한 4주 정도 지나고 다시 재검해 볼 수 있고요. 난 분명히 뭔가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 그랬을 때 꼭 한번 재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줄만 뜨면 많이들 해보셨죠? 이런 거 코로나 때 그죠? 예, 한 줄 뜨면 괜찮고 두 줄 뜨면 쎄한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에이즈 키트고요. 정확합니다. 예, 요게 매독 키트고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15분 걸리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수탁기관에서는 항체 말고요. 항원 항체 동시 검사라고 돼 있거든요. 에이즈 같은 경우 항원 항체 동시 검사라면 좀 더 빠른 시점에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저희 환자들 데이터인데 그래서 요거 매독 검사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리포트를 해 줍니다. 요 RPR 키트 1:4 이분은 아주 약하게 나왔고 TPA-RA 검사 요거는 의사들한테 설명할 때는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한테는 뭐 어쨌든 그래서 "정병이에요? 아니에요? 치료해야 돼요? 말아요?" 이거거든요. 요분은 사실 FTA 사이즈 IgM이 없어서 아마도 예전에 지나간 매독의 세로페스트 상태 뭐 이제 요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할 필요는 없는 매독 감염이었고요. 요 환자도 이제 다른 환자인데 HIV 테스트를 했습니다. 항원 항체 동시 콤보 검사를 했고요. 좀 빨리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양성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이 난리가 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진 검사를 보내야 돼요. 이 수탁기관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요. 근데 결국 이 환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추가 엘라이자 검사 이런 걸 하는데요. 거기서는 결국 음성으로 최종 확인이 됐던 환자입니다. 요렇게 해서 피검사 할 수 있고요. 매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치료하려면 약이 없어요. 그 페니실린 주사가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서 대학병원으로 많이들 가셔야 되고 개인 병원에서는 먹는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독시사이클린이라는 먹는 약이 치료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독은 한 번에 깔끔하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치료가 가능한 기관들을 섭외를 해서 대학병원에서 주로 감염내과 쪽으로 많이 하시고요. 저도 대학에 있을 때 비뇨의학과에서 많이 치료를 했었는데 요즘에 정말 이렇게 페니실린 G라는 약 수급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HIV도 당연히 개인 병원에서 제가 인제 HIV 강의를 몇 번 해 보고 저희 비뇨의학과 선생님들 개원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시는 데가 있는지를 좀 몇 번 여쭤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의료기관에서 좀 다루기는 쉽지 않은 질환이다 보니 대부분 대학병원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스왑 검사. 아까 소변 검사, 피 검사 다 했고 인제 스왑 검사. 요게 인제 건강보험 적용이 남자 같은 경우는 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좀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여성들은 자궁경부암이랑 연관돼서 좀 보험이 되는데 남자들이 그렇지는 못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나는 궁금하니까 해 보겠다." 그러면 비급여로 건강보험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집이 있을 때 따끔따끔한 물집이 자꾸 재발을 한다. 그럴 때 검사해 볼 수 있겠죠. 요 브러쉬로 싹싹 문질러 봅니다. 좀 험한 사진을 좀 들고 왔는데 생식기에 사마귀가 있을 때 옛날 말로 곤지름이라고도 했고요. 이게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요렇게 볼록한 사마귀가 있으면 당연히 이건 뭐야?" 이러고 걱정해서들 오십니다. 점점점 번지고요. 이게 성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좀 비비고 문지르고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돼요. 근데 "저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괜찮은 게 아닙니다. 보시면 바이러스가 여기 하늘색으로 된 요 파티클들이 바이러스인데 당연히 볼록 올라와 있는 사마귀는 당연히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했겠죠. 납작한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상피세포 안에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서 요즘처럼 PCR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마귀는 그냥 뛰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면 사마귀 그러면 "예. 띱니다." 이러고 레이저로 태우거나 자르거나 냉동 치료하거나 제거합니다. 제거되죠. 제거되는데 뭐 한 6 개월 다 돼서 또 재발하거든요. 또 올라왔어요. 그럼 또 떼면 됩니다." 하고 또 떼어요. 자꾸 떼어요. 근데 이거 끝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들이 상피세포 안에
숨어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절대로 이 깊은 층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쟤네가 있는 줄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이 사람의 면역 계통의 감시를 피해서 살아가는 전략이죠. 가장 얇은 표피의 상피세포 안에 살면서 가끔 요렇게 사마귀를 일으키거나 숨어 있다가 또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상대방에게 옮기거나 나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부를 박박박 긁어서 사마귀 DNA를 역시 PCR 방법으로 찾는 겁니다. 자, HPV 수압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이거는 진짜 PCR이고 정밀 분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탁기관으로 보냅니다. 수탁기관에 보내면 요런 페이퍼를 주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저희는 이제 GC 녹십자 기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총 28가지의 바이러스 넘버, 총 29가지도 나오는데요. 하여튼 계속 지금 바이러스 타입은 확인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28가지가 가장 대중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고위험군, 저위험군 요렇게 나옵니다. 고위험군은 뭐냐면 16번, 18번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요 바이러스들이 나중에 우리 몸에서 자궁경부암이나 생식기암이나 부인도암, 우리 목 깊숙한 곳에 이게 이제 구강성교 때 많이 전파가 되긴 하는데요. 목 깊숙한 곳에 암을 일으킵니다. 그날 당장 일으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있다고 저 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암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난 후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이러스 타입입니다. 저위험군은 뭐냐? 6번, 11번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데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눈에 보이는 사마귀들 있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사마귀들이 저위험군인 경우가 오히려 많고 보기에는 흉측하고 싫지만 그냥 사마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장 표면에 살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우리 몸에서 한 2, 3년 뒤에 저절로 떨어져 나가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우리 몸의 면역계에 들키기도 하고. 저위험군은 사실은 그냥 그때그때 띄거나 아니면 저는 주로 면역 크림을 바르시라고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 면역 크림 바르거나 또 요즘에 엄청 좋은 약이 나왔잖아요. 가다실이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가다실 주사를 3번 맞고 그러면 저위험군의 성기사마귀는 많이들 잡히고요. 고위험군, 가다실은 원래 고위험군 잡으려고 만든 약이거든요. 가다실에 6번, 11번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고위험군들 잡는 약이고요. 그래서 가다실 주사 맞고 하면 우리 몸에 면역 세포들이 가다실을 통해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런 바이러스들 눈에 띄면 다 잡아 없애라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예방접종이잖아요. 훈련을 받은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저런 고위험군의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다 찾아서 없애줍니다. 가다실 주사가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아니고 가다실 주사가 우리 몸을 각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 바이러스들을 알아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실은 좀 혁명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고위험군의 바이러스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뭐 가다실 같은 면역요법도 안 쓰고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러고 한 20-30년을 살아버리면 얘네 바이러스들이 하필이면 증식하고 사라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정상 DNA를 건드려서 종양성 병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위험군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요 HPV 수압 검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수 있어요. 사람 입술에 피곤하면 물집들이 생기면서
따끔따끔따끔한 이런 느낌들이 나고요.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대상포진하고 바이러스 사촌간이거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생식기에 생깁니다. 아프겠죠? 어 요런 병변을 생식기에서 발견을 하면 요거를 예 브러쉬로 살살 긁어서 살살 긁으면 요 물집들이 톡톡 터지거든요. 그리고 쪼끔 터진 지 오래되면 요렇게 안에 피가 고이고 상처가 딱지가 생깁니다. 톡톡 터지는 것들을 브러쉬로 긁어서 유전자 분석을 보내면 역시 PCR이죠. 보내면 헤르페스 타입 이 환자는 헤르페스 타입 1 음성, 헤르페스 타입 2 양성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전형적인 성매개 감염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타입 1은 입술, 얼굴 쪽에 신경세포에 숨어 살다가 피곤할 때 입술 포진으로 올라오고요. 헤르페스 타입 2는 골반 신경 내에 숨어 살다가 생식기 주변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식기 주변에 저런 물집들을 만들어내고요. 이게 성관계 할 때 주로 닿아서 움직이는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타입 2이기 때문에 헤르페스 타입 2는 성매개 감염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성매개 감염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헤르페스 타입 1 같은 경우는 입술 포진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70% 이상이 다 검사해 보면 우리 몸에 한 번씩은 다 지나간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타입 1은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 타입 1, 타입 2 구별이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제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성관계들을 하시다 보니 타입 1이 뭐 생식기에 또 전파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입 2라서 안 좋고 타입 1이라서 안심이 되고 요런 게 아니라 결국 환자분의 증상과 환자가 어떻게 불편하냐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냥 성병이니까요. 치료하면 끝납니다. 성병이니까. 성병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한마디로 툭 던질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복잡한 상황들이 되고 있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참고로 요 성기 단순포진 헤르페스는 완치가 좀 어렵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이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계속 숨어 살아요. 몸이 피곤하면 또 올라오고. 근데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 바이러스들과 우리가 접촉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뭐 수두, 뭐 대상포진 이런 거잖아요. 하필이면 생식기에 주로 살다 보니 이제 성병 취급을 받는데 사실은 바이러스와 우리가 계속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모든 바이러스들을 다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능력이 피곤하지 않게, 면역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이러스 억제약을 써 주시는 것. 요게 성기 단순포진의 관리 원칙입니다. 최근에 뭐 미국에서 이거 뭐 유전자 가위를 통한 성기 단순포진 바이러스 잡는 약을 개발 중이래요. 그래서 빨리 그런 약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료하고 예방 얘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성매개 감염 치료. 그래 인제 면담하고 검사하고 그래서 성매개 감염으로 확인이 됐어. 치료하면 됩니다. 벌써 인제 성매개 감염 소리 들으면 이제 인터넷에서 따온 그림인데 벌써 인제 표정이 이러시죠. 어떡하나요? 치료하시면 됩니다. 예, 성매개 감염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좀 마음도 어렵고 창피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반드시 자기만 치료하지 말고 내가 고정적으로 만나는 파트너가 있다면 부부간일 수도 있겠고 남친 여친 사이일 수도 있겠고 파트너랑 꼭 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같이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몰래 본인만 치료하면 이게 핑퐁 이펙트라고 하죠.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만 치료하면 저쪽에서 또 줍니다. 예, 상대방이 치료했는데 내가 치료 안 하면 내가 또 줍니다. 보통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치료하라. 네, 이 양쪽이 같이 치료하라고 할 때 역시 오해는 금물.
예. 진짜로 나쁜 병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레아 플라즈마 이런 쪽은 큰 문제 안 되지만 또 건강한 2세 출산을 위해서 서로 같이 치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요런 관리 지침, 치료 지침 이런 거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매개 감염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다 참고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료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이걸 다 숙지하시고 오는 환자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치료가 궁금하시면 의료진과 직접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치료까지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겠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성매개 감염을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이거 유럽에서 예전에 한창 캠페인 했던 건데 지금 전쟁이 났어요. 예. 화학 무기가 막 전부 다 막 방호복을 입고 난리 났죠. 예. 화학 무기가 터지고 혼자 빨가벗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혼자 아무것도 안 입고 총 들고 나갔잖아요. 너 이러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적인 활동을 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돔을 착용을 하세요. 예, 요게 2020년경에 유럽에서 한창 했던 캠페인이고요. 저는 이 너무 인상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정말 콘돔도 없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콘돔 없이 그렇게 성접촉을 하는 거는 되게 용감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로 전쟁터에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갖추고 나간다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고요. 예. 콘돔밖에는 대안이 없겠습니다. 예. 뭘 콘돔 쓴다고 100%는 아니죠. 예, 하지만 상당수의 성매개 감염을 콘돔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꼭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지금 실시간 채팅에 엄청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그럴 줄 알았죠. 원래 이런 주제는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오는 주제이긴 합니다. 실시간 질문들을 좀 볼까요? 어디 보자.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관계 후 바로 검사를 받아도 정확한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관계 후 바로 검사를 해도 PCR에서는 검출이 될 수는 있는데 워낙에 소량의 검체로도 증폭시켜서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나 분비물 검사로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잠복기가 또 있기 때문에요. 또 충분한 검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또 강조했잖아요. 음성이라고 100% 안심할 수 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체크를 합니다. 접촉 시점이 언제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임질 같은 경우는 3일에서 일주일, 클라미디아는 한 10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특히나 피검사는 조금 그런 항체 형성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 의심이 되는데 긴가민가한데 그럴 때는 추가적인 성접촉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콘돔 꼭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보자. 아내가 임신을 준비 중인데 제가 과연 과거에 성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떤 검사를 미리 받아야 안전할까요? 네. 아직 한국에는 에이즈가 그렇게까지 창궐하진 않았고요.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또는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동성 관계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피검사를 하고요.
그냥 평범한 우리 일반적인 분들 그리고 부부 간에 오셨을 때는 제가 꼭 피검사랑 이런 것까지 권하지는 않고요. 그 임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자 활동성을 방해하거나 또 난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자궁의 임신을 초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변 검사의 STD 12종에 대부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아내분은 질분비물에 대한 PCR 검사, 12종 PCR 검사, 그리고 남편분은 정액 검사를 받아 보시면 되고요. 정액 검사에도 사실은 PCR 검사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자 활동성을 보는 것과 함께 안에 특정 세균들이 있는지 배양 검사나 PCR 검사를 정액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검사하시면 좀 불필요한 걱정들을 하지 않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HPV DNA 검사 결과 고위험군 먼저 이분은 가다실 4가를 접종을 하셨대요. 근데 HPV DNA 검사 결과 고위험군 19종 중에 58번 인유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대요. 그리고 2 년, 4년 뒤 재검하니까 발견이 안 됐는데 이후 국가를 접종하면 더 안전할까요? 이제 58번 없어진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사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요. 가다실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인체의 면역 계통을 각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처리할 능력이 생긴 거죠. 근데 가다실 4가로는 58번이 원래 커버가 안 됐었거든요. 가다실 국가에 막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숫자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지금 다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 일단 가다실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체 면역계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좀 비유를 하는데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상피세포 안에 들어와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우리가 때를 많이 밀다가 피가 날 정도로 때를 밀었어. 거기에 마침 바이러스가 있었어. 근데 우리 몸의 면역 계통이 그 바이러스를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인제 끝장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바이러스들을 보기만 하면 이제 다 때려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58번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았는지 없어졌는지 계속 검사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 몸이 알아서 처리한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예. 원래 공식적으로는 4가 접종 후에 국가 접종을 공식적으로 권장하지는 않는 입장이지만 그 국가 접종 시스템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돈내산이잖아요, 요즘에. 예. 내가 접종하겠다면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예. 비용을 들여서 접종할 이유 충분히 있고요. 국가 접종 추가로 더 하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제 비용 대비 효과, 국가적인 정책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가로 접종하겠다는 거 저는 지지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아 보겠습니다. 음 어디 보자. 임신 중에도 검사할 수 있을까요? 네. 임신 중에 당연히 검사할 수 있죠. 그냥 피 뽑고 소변 받고 뭐 그리고 분비물 저는 여성 환자들 그 분비물 채취할 때 그냥 그 상당히 바깥쪽에서 하거든요. 산부인과 선생님들처럼 쪼금 뭐 자궁 질경을 보고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분비물 검사도 충분하니깐요.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임신 중이시면 이미 산정 검사할 때 웬만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다 검사해 주셨을 거예요. 예. 요즘에 그 정도는 환자분들하고도 충분히 다 교감하고 많은 병원들이 검사를 다 도와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충분히 검사하셨을 거고 잘 문제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분 이제 7시 55분이네요. 뭐 제가 두서없이 글자 가득한 재미없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너무 많은 혼자서만 떠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욘디 채널은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이게 동영상이 남잖아요. 박제가 되더라고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어쨌든 궁금한 분들이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결론적으로 내가 성병이냐 아니냐 치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다. 생각보다 좀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또 의료진들하고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또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너무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한 성생활과 부부 생활과 또 요즘에 출산율도 많이 낮은데 건강한 2세를 출산하는 우리 시대적 과제가 있잖아요. 네, 너무 거창한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서로 환자와 의사들이 서로 이 부분을 더 얘기를 나누고 공유하고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회들이 좀 더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못다한 얘기는 진료 현장에서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좀 더 많은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비욘디 채널이든 또 다른 기회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